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부동산 동향과 전망, 그것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하면 우리의 전재산입니다. 여러분이 자가를 사시든 전세를 사시든 자가도 나의 전재산이요, 전세를 살더라도 전세 보증금은 거의 나의 전재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키고 이걸 가지고 또 부를 더 축적해 나가는 데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부동산 전망에 대한 몇 가지 전제 중에 하나는 이게 여러분이 처해 계신 자산의 규모나 나의 소득 수준이나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 주택의 유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강연으로 맞춤화된 정보를 전달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최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또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의 시작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림을 제가 소개를 해보자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죠. 잘 이용하는 거죠. 제가 좀 여담이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렇게 자주 비우셔도 돼요? 자주 비워도 된대요. 그러면 경영을 잘 하시는 거라고. 뭐냐면 자기가 없어도 그 가게가 잘 운영되면 그것은 정말 경영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만 하면 경영을 잘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기가 없어도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부를 축적하는 면도 우리네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죄송하지만 잘못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였는데 너 잘 되려면 뭐 하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열심히 살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살면 이렇게 돼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달리 살아야 돼요.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요. 전략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자산관리, 재테크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면 열심히 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열심히 살면 부자가 돼요. 죄송합니다만 소득 수준이 높으면 그냥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돼요. 저는 이제 부자가 되는 코스 안에 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열심히만 살면 부자가 못 돼요. 왜냐하면 소득의 증가 속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멘트는 그 광고 영상으로도 뽑아주셔야 됩니다.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면, 열심히 일하면 나는 영원히 가난한 거예요. 나는 중소득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그 밖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밖에 뭐냐면 바로 내가 한 번쯤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빠르니까 한 번쯤은 자산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자산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투자하거나 자산에 올라탄다,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가 중요해요. 언제인지. 언제 자산에 올라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 무엇에 올라탈까? 그쵸? 다시 말하면 어느 시점에 어느 물건을 투자해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기 잡아서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기 잡아서 드리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전망할 때는 나는 어떤 뷰, 어떤 프레임을 갖고 부동산을 봐야 되나. 그래서 이 강연이 매일 제가 해드릴 수 없잖아요. 매월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매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월, 매년 이 강연이 없어도 스스로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진단하면 되겠구나 하는 큰 프레임과 뷰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강연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 제기 단계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보통은 같이 움직여요. 지방이든 전국이든 수도권이든, 물론 전국에 해당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이 두 개의 평균치니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보통은 같이 움직여 왔어요. 그런데 아주 최근 들어서 17년 들어서 특히 이제 16년 정도부터 지방권은 매매 가격이 계속 하락해요. 그런데 수도권은 고공행진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재밌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일어날까?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지역별로 부동산 매매 가격 동향을 설명해 드리거나 이렇게 시도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현상이 짙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주요 지역별로 이제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좀 설명해 드리려는 그런 욕심이 많이 생겨서 아마 오늘 그런 설명들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매매 가격 그 현황을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KB국민은행의 KB주택시장 동향을 그대로 캡처했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자, 이것은 금주예요. 지난주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것은 전년말 대비예요. 전년말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는지. 근데 보니까 상승한 지역도 이렇게 많고 하락한 지역도 이렇게 많아요. 달리 움직인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그 지표를 부수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이 그래프를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중심을 갖고 혼동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상승률이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한다.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특히 경할몬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기자들도 기사를 잘못 쓸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격이 하락한다 하는 것은, 어제 가격이 얼마였어요? 가격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가격이 9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보세요. 가격의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1,005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1,005만 원에서 역시 5만 원 상승했어요. 1,010만 원으로. 작년도 올해도 둘 다 5만 원씩 상승한 거 맞죠? 가격이.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 원 중에 5만 원 정도가 상승한 거고, 올해는 1,005만 원 중에 5만 원이 상승했어요. 이해 가세요? 다시 말하면 상승폭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하고 다릅니다. 이해 가시죠? 가격이 하락했다는 표현과 상승률이 하락했다는 표현을 좀 혼동하지 말고 분리해서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기사도 좀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에요. 매매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월간 매매 전세가격 지수를 봐도 역시 월간을 보나 주간을 보나 매매 가격이 하락하진 않았어요.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매매 가격인데 0보다 어때요? 높죠?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거 맞아요. 0보다 밑에 있으니까. 근데 0 이상에 있으니까 매매 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표현과 상승률이 하락했다는 표현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하락하면 여전히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지 않으면. 자, 이 두 가지 어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기사를 보실 때도 기사를 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전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망을 하는데 저는 금리 이야기부터 항상 해요. 근데 아마도 오마이스쿨에서 혹은 다른 강연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마이스쿨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강의만 뭐 2시간 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리에 대한 강연을 길게 가진 않지만 여기 이 부동산 강연만 들으시는 분께도 우리 컨센서스를 가져가고 강연을 이어가야 되니까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개념을 뭐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자, 금리는 적으실 분 적어보세요. 금리란 돈의 가치예요. 돈의 가치. 돈의 가치.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의 반대가 물가입니다. 아시겠죠? 물가는 물건의 가치예요. 물가는 물건의 가치다.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는 떨어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반비례해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선생님이 이 사들고 계신 커피가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원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물가가 올랐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돈을 더 주고 사야 되잖아요. 반비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금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가 중에 대표적인 물가가 부동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는 우리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를 보려면 세계 경제부터 또 봐야 돼요. 잠깐 세계 경제를 볼게요. 세계 경제는 우선 어떻게 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이것만 보세요. 2016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 2017년에는 3.7, 그리고 18년에는 3.9. 세계 경제 성장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강연을 따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어떤 수준으로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금리는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회복이 돼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 돈의 가격이 싸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요. 돈을 빌리는 비용도 싸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로 연결이 돼요. 투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니까 그 다음 뭐 해요? 투자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
사업장을 마련하다가 또 사업장을 늘린 거예요. 그게 투자죠.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고용을 늘립니다. 고용을 늘리면 전체 경제에 뭐가 늘어나요? 소득 수준이 늘어나요. 그죠? 소득 수준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은 또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하하면 선순환돼요.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를 겪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죠.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회복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7,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금리를 이렇게 인하시킨 거예요. 인하시켜서 이렇게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자, 금리가 이렇게 인상된다. 그럼 인상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다른 것이 동일한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지금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못 올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 효과가 아직 다 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같이 금리를 못 올렸어요. 못 올렸다가 이미 얼마 전에 올렸고요. 그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중에 2018년 한 해 동안 한 7, 8월에 한 번, 7, 8월에 못 올린다. 그러면 10월, 11월에 한 번, 이렇게 어쨌든 올해 한 해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여져요. 한 번, 많으면 이제 두 번. 근데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금리가 상승하면 일단은 한 가지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렇죠?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듯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어때요? 돈을 빌려서 매매하죠. 내 돈으로 다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죠. 작년에는 금리가 쌀 때는 1억을 빌려도 뭐 2, 30만 원씩만 내면 됐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4, 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자로.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덜 이어지죠.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매매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매매 수요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 다 볼 수 있어요. 가치적인 측면이나 실제 매매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봐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전제할 텐데, 아마도 다른 어떤 부동산 전망 강연을 들으셔도 이렇게 세계 경제나 기준금리부터 시작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아마 지금이 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냐 말씀드려 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은 뭐를 전망하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전망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전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 우리 경제학 공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계속 공부했죠. 뭐에 의해서 정해진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진다. 가격은. 그러면 부동산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건 사는 옷의 가격,
혹은 여러분 마트 가서 배추 사는데 배추 가격, 아니면 주식 사잖아요. 주식 가격. 지금 최근에 유가 가지고 얘기가 많잖아요. 국제 원유의 거래 가격. 모든 가격은 뭐에 의해서 정해진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당연히 부동산 매매 가격을 보려면 첫 번째 수요를 봐야 됩니다. 수요. 첫 번째 수요. 두 번째는 뭐를 보냐? 두 번째는 공급을 봅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 가격을 전망할 때는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 더 봅니다. 정책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둘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거의 1시간 넘게 저랑 수요가 어떻게 될지, 공급이 어떻게 될지,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런 이야기를 전개하겠죠. 그러면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볼 텐데 수요를 어떤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보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내가 스스로 바라보겠다, 전망해보겠다 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죠? 공급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정책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프레임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그런 관점에서 기사도 읽으시면 훨씬 잘 읽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